오늘은 삶이 무너진 뒤에도 다시 피어난 한 노인의 두 번째 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글을 들으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수만입니다. 71살,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교장 자리에서 은퇴했습니다. 47년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 발령받던 날의 떨림부터 마지막 졸업식에서 눈물을 훔치던 순간까지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참 고마운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영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영신이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신혼 때부터 제가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곤 했죠. 당신 배고프실까봐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 숙제 검사하느라 밤늦게까지 앉아있는 저 옆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놓아주기도 했고요. 퇴직 후엔 더욱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고 오후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자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현우와 딸 소연이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 둘만 있으면 세상이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내와 병원 진료를 다녀오는 길이었죠. 영신이가 몇 달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혹시나 해서 신경과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예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심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4월의 끝자락 벚꽃잎이 빗물에 떠내려가는 오후였죠. 우산을 반쯤 접은 채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49년을 함께 산 부부의 걸음은 저절로 맞춰졌고요. 당신,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요? 영신이가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어때?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호호호, 맨날 그것만 좋아하시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걷는 것도 앞으로 펼쳐질 저녁 시간도 모든 게 평범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없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뭐가 보이질 않아. 다 흐려져.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영신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그 눈에서 처음 보는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비가 와서 그래.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영신이는 계속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벽을 가리키며 저기 누가 있다고 했고 저를 보고는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신이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생겼고 밤에 집을 나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죠.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초기 치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로 볼 때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로 진단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그 뒤의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영신이는 멀뚱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하염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신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상해졌나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영신이는 점점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고,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24시간 돌봐야 했는데, 제 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영신이를 병원에 데리러 가면서 제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여기 있어 줄래?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퇴직금을 털어 입원비를 감당했지만 문제가 생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 입원비와 치료비, 거기에 제 생활비까지 더하니 저축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 잘 아는 후배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박상훈이었죠. 그는 연금 투자라며 접근했습니다. 형님, 요즘 연금 그냥 두면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잖아요. 제가 괜찮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여가는 병원비 걱정에 결국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한 사기였죠. 박상우는 돈을 가지고 잠적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신용도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버지, 지금 저희도 애들 학비에 대출 갚느라 정말 죄송해요. 딸 소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저도 이혼 준비 중이라 변호사비며 정말 돈이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아내의 병원 침대 옆에서 저는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영신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손은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서울에 내린 폭설이 며칠째 녹지 않아 거리는 온통 얼음판이 되었고 찬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병원에 있었고 저는 반지하 고시원으로 옮겨 지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그마저도 보증금이 없어서 2달치를 미리 내고 들어간 곳이었죠. 방 크기는 2평 남짓, 작은 책상 하나와 침대 겸 소파, 그리고 벽에 붙은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지하 쪽을 향해 있어서 하루 종일 해를 볼 수 없었고 보일러가 오래되어 밤이면 방 안이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퇴직교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노숙과도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벽에 성에가 맺혀 있었습니다. 담요 하나로 밤을 버티며 잠들기 전엔 항상 영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따뜻한 병실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재활용품 수거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폐지와 고철, 빈 병을 주워
고물상에 팔면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죠. 그 돈으로 김밥 하나 사 먹고 나머지는 모아서 아내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처음 며칠은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자나 동료를 만날까 봐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죠. 하지만 배가 고프고 추위가 매서워지면서 자존심이라는 건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저씨, 폐지 주우세요. 어느 날 아침 한 중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등굣길에 저를 본 모양이었죠.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4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학생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되었구나 싶어서요. 학교 늦겠다. 어서 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근처 사회복지관에서 나누어주는 도시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줄을 서 있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모두 말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근처 벤치에 앉아 먹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신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와는 달랐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더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도시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죠. 그런 일상이 한 달쯤 계속됐을까요?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만 보호자분, 밀린 입원비가 더 이상 연기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도 릴린 입원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문을 박차고 나간 저는 갈 곳도 없이 역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는데 퇴근길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딘가로 향하는 목적이 있어 보였는데 저만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제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 가족 계신가요?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네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에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걸까 싶어 경계심이 들었죠. 아, 네. 그런데 왜...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을 걸어서. 저도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는 자신을 이만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은퇴한 셰프였고 인근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30년간 호텔 한 식당에서 일했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도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년간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그의 말에 조금 마음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 칼 잡을 손이네요. 내일 요리 수업 한번 와 보실래요? 처음엔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리라니요.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요리를 하자니 말이 안 됐죠. 저는 요리 같은 건 못해요.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손을 보니까 뭔가 섬세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교사셨나요? 정확한 추측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47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장으로 퇴임했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손끝에 그런 기운이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다독여 주신 손이죠. 그의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교사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칼 잡을 손, 요리 수업.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지만 왜인지 관심이 갔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영신이가 아플 때 죽이라도 끓여줄 걸 그랬나 하고요. 평생 요리는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영신이와 신혼 초에 그녀가 몸살로 누워있을 때 저 혼자 된장국을 끓인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엉망이었지만 영신이는 맛있다며 다 먹어줬었죠. 그때 어떻게 했었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는 순서가 어렴풋이 기억났죠. 물을 끓이고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영신이가 하는 걸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도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손끝에 남아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영신이의 된장국을 제가 직접 끓여보고 싶어졌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녀가 좋아하던 그 맛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만기 씨가 말한 복지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도 없었고 혹시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날이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첫걸음이었음을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아내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에 있는 하늘노인 복지센터였는데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만기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환하게 웃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지센터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았죠. 벽면에는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탁구를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수만 씨, 정말 오셨네요. 이만기 선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벤치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온화해 보였어요. 그는 저를 요리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된장국부터 해볼까요? 다른 분들도 곧 오실 거예요. 요리실에 들어서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주방의 냄새였죠. 마늘과 양파, 그리고 된장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 앞치마 입으시고 손부터 씻으세요. 앞치마를 두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47년간 교단에 서며 자신감 넘치던 제가 작은 요리 하나 앞에서 이렇게 긴장할 줄 몰랐어요. 곧이어 다른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익숙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순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 됐어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인사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처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 수업 첫날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도마 위에 올라온 두부 한 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칼을 들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옆에 있던 박정순 할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두부 자르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칼을 비스듬히 대고 힘을 빼고 천천히. 그래요. 잘하시네요. 처음 잘라본 두부는 엉망이었습니다. 두께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엉성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뭔가 재미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집중력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만기 선생이 말했습니다. 자, 이수만 씨, 된장국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제일 잘할 요리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고시원에서 혼자 상상해 본 것을 실제로 해볼 때가 된 거죠. 먼저 물을 끓여 보세요. 다시마 우린 물이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돼요. 냄비에 육수를 부었습니다. 투명한 다시마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문득 영신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국물을 끓이며 아침상을 차리던 그녀의 뒷모습 말입니다. 이제 된장을 풀어보세요. 체에 된장을 넣고 국자로 눌러가며 조심스레 된장을 풀었습니다. 짙은 갈색 된장이 국물에 스며들면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 40년 전 신혼집 부엌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언제 된장국을. 그때 영신이가 웃으며 했던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몸살 앓던 아내를 위해 서툴게 끓였던 그 된장국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된장이 완전히 풀리자 두부와 파를 넣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신이가 하던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어머,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옆에서 보던 한 어르신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분명 처음 해보는 건데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에 팔을 올리고 간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영신이가 끓여주던 그 맛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구수함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맛이 어때요? 이만기 선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제가 끓인 된장국을 맛보았습니다. 이 국, 우리 엄마가 끓이던 맛 같네요. 박정순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드린 건데 그분이 좋아해 주시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있으시네. 처음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이었어요.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때의 그 기분과 비슷했지만 또 다른 종류의 뿌듯함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이만기 선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수만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앞으로 꾸준히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된장과 두부, 파를 샀어요. 고시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좁은 고시원에서 전기포트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복지센터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어요. 무엇보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일 복지센터에 나갔습니다. 김치찌개, 미역국, 콩나물국 하나씩 배워가며 손맛을 익혔어요. 어르신들과도 친해졌고 서로 요리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만기 선생이 제안했습니다. 이수만 씨, 기억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요?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기억의 밥상.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맛, 어머니의 손맛, 고향의 맛을 되살려주는 밥상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억의 밥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6명 정도의 어르신들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이 된장찌개 우리 시어머니 맛하고 똑같아. 이 미역국 먹으니까 산후조리원 생각난다. 어르신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끓인 국 한 그릇이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신기했어요. 복지관 관계자들도 감동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이수만 선생님 덕분에 센터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어르신들이 금요일만 되면 설레하십니다. 작은 지역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기억의 밥상 운영하는 퇴직교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걸 보니까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기사를 본 병원 간병인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도 국을 한번 끓여드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환자분이 며칠째 밥을 잘 안 드세요. 혹시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좋으련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된장국을 끓여서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영신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국물 냄새를 맡더니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간병인분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는데 영신이가 조금씩 삼키는 모습을 보니까 울컥했어요. 여보, 이거 기억나지? 우리가 신혼 때. 말은 못해도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표정이 스쳐갔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도 복지센터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별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기억의 밥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처음엔 복지센터 내 어르신들만 오셨는데 점점 외부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기억의 밥상인가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매주 금요일이면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좁은 복지센터 식당이 북적북적했죠. 저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재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복지센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제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복지센터 김영희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지역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억의 밥상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키워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시니어 요리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요리사로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이었죠. 첫 번째 참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배운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수만 선생님 요리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성이에요. 김 사회복지사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취미로 하던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서요. 처음엔 조리도구 다루는 게 버거웠습니다. 업소용 가스레인지는 집에서 쓰던 것과 달랐고, 큰 냄비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끓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불 조절이 어려워요. 자꾸 눌어붙어서.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이만기 선생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도 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30년간 호텔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저보다 훨씬 능숙했어요. 하지만 손끝은 하루하루 제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된장 푸는 손맛, 간 맞추는 요령, 불 조절하는 감각. 신기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내의 요리 노트를 바탕으로 메뉴를 하나씩 복원해 갔죠. 영신이는 살림을 시작할 때부터 작은 공책에 요리법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닭백숙 끓일 때는 생강 조금, 대파 뿌리까지.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보다 참치가 더 맛있어.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 해봤어요. 물론 처음에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간이 너무 세거나 익지 않거나 타거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수만 씨, 오늘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요. 친정어머니 생각났어요. 이 김치찌개 진짜 옛날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어르신들의 칭찬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실수해도 격려해 주시고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MBC 충청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기억의 밥상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드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촬영팀이 와서 일주일간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장보기부터 요리하는 과정, 어르신들이 드시는 모습까지 다 찍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엔 카메라가 있는 걸 잊을 정도였습니다. 이수만 선생님은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하셨나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부터요. 평생 남의 손에 의존해 살다가 이제야 제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는 거죠.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절망적이었던 순간도 다 이야기했어요. 숨길 게 뭐 있나 싶었거든요. 기억을 끓이는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자 식당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도 예약이 꽉 찼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정말 옛날 맛이라고 하시네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니 신기했어요. 제가 끓인 국 한 그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뻤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다 나간 후에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딸 소연이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소연아,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요리를 하신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혼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야단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먹고 가라. 말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동안 배웠거든요. 저는 소연을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소연이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이 맛, 엄마 손맛이에요. 소연이 한 숟가락 더 먹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영신이의 요리 노트 덕분에 딸에게 엄마 맛을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아버지, 엄마는 어떠세요? 내 엄마는 여전해. 가끔 국물 갖다 드리면 조금씩 드셔. 그날 소연은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사이에 두고 마음을 나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도 가끔 와도 될까요? 언제든 와라. 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이후로 소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이혼 준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방송 이후 식당 매출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고시원에서 벗어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영신이 병원비도 밀리지 않게 낼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1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신이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평상시처럼 된장국을 끓여 가져갔는데 그날따라 영신이가 국물을 더 많이 먹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요리도 해. 우리 소연이도 가끔 와서 밥 먹고 가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뭔가 하고 있어. 영신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수만 선생님이시죠? 저는 해남군 옥천면 사무소 김철호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봤는데요.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서울로 올라온 지 30년이 넘어 이제는 연고가 거의 없는 곳이었죠. 우리 마을에 폐교된 분교가 하나 있어요. 해남초등학교 옥천분교인데 10년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음식학교를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음식학교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몸담았던 학교에서 이번에는 요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힐링도 하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새로운 요리도 배우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다시 시골로 내려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신이었어요. 서울병원보다 시골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소연아,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말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엄마도 시골이 더 좋으실 거예요. 소연도 찬성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그녀에게도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이 힘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년간 서울에서 쌓은 모든 걸 정리하고 아내를 데리고 조용히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해남초등학교 옥천분교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운동장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뒤편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10년간 비어있던 곳이라 손봐야 할 곳이 많았지만 뼈대는 튼튼했습니다. 1층은 주방과 식당으로, 2층은 숙소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군청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저는 운영을 맡기로 했어요. 영신이는 마을보건진료소와 연계된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병원보다 시설은 작았지만 더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간병사 선생님들이 영신이에게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영신이도 서울에 있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기억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시니어 음식 학교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마을 어르신들 10여 명이 모였어요. 이수만 선생님, 우리 같은 촌노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71살에 처음 시작한 거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첫 수업은 된장찌개였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요리죠. 어르신들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금세 진지하게 참여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우리 며느리한테도 알려줘야지. 이 맛,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야.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드리는 일 같았어요. 한 달 후부터는 외부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온 중년 부부, 대구에서 온 퇴직 교사 부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도시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여기서 요리도 배우고 마음의 평화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인생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참여자들의 후기를 들으니 보람되었습니다. 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 특별했던 건 마을 아이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학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된장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던 음식이지. 아이들에게는 옛날 반찬 만들기 수업도 했죠. 김치볶음,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아이들이 잘 모르는 전통 음식들을 알려줬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해줘야겠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옛날 교단에 서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경험이 이제는 요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음식학교는 지역의 명소가 됐고 저는 할아버지 셰프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무엇보다 마을 분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도 가끔 내려와요. 마을 이장님의 말씀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제가 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현우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 할머니 음식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손자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학교예요. 정말 커요. 8살 된 손자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영신이 레시피 그대로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국이었어요. 아버지, 이마. 현우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끓여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지훈이의 한마디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3대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죠?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라도 온 게 어디야? 그날 현우는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밤새 했어요. 그의 사업 어려움, 아이 키우는 고충,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다음 날 아침 함께 영신이를 보러 갔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영신이에게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현우예요. 지훈이도 왔어요. 영신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오후 현우 가족이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지훈이도 할아버지 요리 배우고 싶어해요. 언제든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운동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니 문득 영신이와 처음 이 마을의 선생님으로 부임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50년 전의 일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영신아, 우리 잘 살았지? 바람이 불어와 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려. 아직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영신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자. 영신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들도 다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71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글을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